투자해서 수익이 난 걸 가져가겠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소득이 제대로 거둬지고 있는지 그 수익을 누군가가 야료를 치고 있는 거 아닌지 슈킹하는 거 아닌지를 누군가가 정확하게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규제를 해야 그 세금을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덜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자체가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M&A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뭔가 있죠. 국가 산업을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돼.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저희 백화점이 총수가 있는 기업을 백화점이 국가 자본인가요? 옛날에 그러니까 백화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또 스토리 하나 이야기하자면 배당을 줘서 외국인에게 얼마가 국부가 유출됐다. 그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한국의 이제 이게 얼마나 비대칭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맞아요. 성악개미해서 해외에서 돈 벌어온 게 뭐 몇 조를 벌었네, 몇십 조를 벌었네. 이것도 찬양하면서 외국인이 한국에 그렇게 시장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서 가져가고 배당을 받아가는 거는 국부 유출이 되고. 이건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배당 소득 환류 세제나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2017년. 네. 분리과세를 해줬던 것에 대해서 당시에 좀 비판이 많았죠. 외국인만 배불린다, 막 이러면서. 그 뒤에 사실 우리나라 배당주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래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아니라 분리과세를 해주면서 배당이 실제로 많이 늘었죠. 늘었다가 네. 이제 그거 끝나고 다시 또 줄어들었고 줄기도 줄었지만 뭐 주식 시장에서 일단 배당주 인기가 사라졌고. 거기다가 2020년 그 코로나 때 정부가 금융지주사들 배당 삭감 명령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한시켰죠. 배당하지 마.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당주 지수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다 거의 금융회사거든요. 은행 지주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 배당도 안 줘. 주가 좀 오르면 막 자사주를 갑자기 팔아. 그리고 증자해, 전환사채, 주식 전환해 막 그러고. 주가 빠질 때는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속할 때 그렇죠. 재벌들이나 상속세를 대주주들은 좋죠. 네. 주가 그러니까 떨어져야 싸게 증여하니까. 이게 이런 식의 난이도를 가지는 시장이 된 게 기업 경영권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터치를 못하면서 기업 경영권을 저평가된 기업들을 적절한 가격에 인수해서 그 기업을 구조조정하거나 또는 무능력한 경영자를 퇴출시키는 일들이 벌어져야 시장의 가격이 정상화될 텐데 그 정상화 과정은 한쪽은 다 막아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그 기업이 내재 가치가 좋으니까 언젠가는 제대로 평가받을 거야라는 식의 그런 미국식 그 가치 투자만 횡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 가치 투자에서 기본이 그 벤자민 빌 그레엄이나 네, 워렌 버핏도 M&A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M&A가 안 되는데 가치 투자가 적용되려면 일본처럼 일본이 얼마 전에 PBR 1배 미만인 기업들은 1배 이상으로 올려라 안 그러면 상장 폐지. 뭐 이렇게 채찍과 당근을 쓰면서 일본 주식시장이 20년 내, 25년 내 최고치 기록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시장 자체 PBR이 1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막 과분하다고 하죠. 그런데 찾아보면 0.1배, 0.2배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상장 폐지하는 게 빨리 나은 그 사업을 빨리 접는 게 나은 기업들이잖아요. 0.1배라면 이론적으로 그 상장 폐지했을 때 주주들은 10배의 몫을 나눠 가질 수 네, 있죠. 그런데 상장 폐지는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상속시켜야 되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워런 버핏이 방직회사 버크셔에서 왜 인수하려고 하는데 뭐 가이코나 보험회사 인수하려고 할 때 미국 정부가 나서서 아니 우리의 근간인 방직회사를 인수한다고 안 돼. 보험회사 인수 안 돼. 근로자들의 고용도 보호해야죠. 그렇죠. 근로자 고용 뭐 몇 년 동안 보자 막 이런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그래서 미국식 자본주의와 미국식 가치 투자를 한국에 그쪽은 직접 하는 게 비옥한 토양이었고 우리는 약간 자갈밭인데 그렇죠. 미국식 거기에다 씨앗을 똑같이 자갈밭에다 심는다고 이게 자라날 리가 없었던 거고. 물론 뭐 가치 투자가
그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고 또 그거는 맞습니다. 더 나가서 그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치 투자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평균 지분율이 한 30% 되잖아요. 근데 네. 그 30% 되는 지분율인데 어떤 회사가 막 그 상속을 앞두고 악재를 터트려가지고 주가를 폭락시킨다 그러면 그럴 리는 없죠. 예 그러면 외국인이 소송 걸려 예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그들이 M&A를 해버리죠.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충분히 저는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근데 대부분의 아까 이야기했던 0.1배, 0.2배, 0.3배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율 보면 10%도 안 되는 기업들이 맞죠. 왜냐하면 뭐 미래 성장 가능성도 없으니까 그 정도 저평가됐을 거고 주주들한테 헐대를 했기 때문에 그 주가니까 아예 또 악순환이 이제 벌어지는 아니 거죠. 근데 뭐 심지어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KB나 신한이나 거기 외국인 지분율가 막 40% 넘고 어떤 산업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막 70% 달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관치 한 방이면은 아무 소리 못 하는데. 뭐 라면은 뭐 예외입니까 또? 라면 회사도 그렇죠. 예, 이번에 가격 내렸죠. 가격 인하라고 그래 버리잖아요. 제가 사실 우리나라 라면 회사가 제일 그래도 투자할 만하다. 의측은 하였는데 수출도 잘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 소매 가격이 거의 한 30%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수익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소매 가격이 2배 오르는 동안 고통받았던 거에 대한 보상은 없는데 소매 그렇죠. 가격 내렸을 때의 이익은 용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는 큰 적자 받고 그 다음에 가격 올려서 좀 흑자로 보니까 어이 나쁜 놈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국민감정법이 또 들어가죠. 근데 이번에 여론을 보니까 라면 가격 몇십 원 다시 내린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별로 그렇게 체감 못한다. 이런 반응 자체가 크더라고. 어차피 외식 물가가 지금 몇천 원, 몇만 원이 뛰고 있는데 라면 가격 몇십 원 정부에서 내리라고 해줘갖고 우리 정부 고맙습니다. 주가만 빠졌죠. 더 이상 그럴 국민들도 아닌데 주가만 떨어진 거죠. 예, 결론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참. 있었던 그 주식시장에 있었던 11대 사건 중에 방금 이야기했던 1973년, 74년의 강제상장이나 1997년에 미도파의 신동방 인수 저저 시도들 뭐 이런 것들이 실패로 돌아간 게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저는 결정지은 항로를 결정지은 사건이었고 항로를 결정지었다. 예, 항로를 결정지은 사건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우량주 장기 투자하면 돈 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국에서는. 그쵸. 일단 그런 우량주도 없고 수십 년에 걸쳐서 안정적인 이익을 기록해주는 우량주도 없고 그런 우량주는 대부분 상속 목적으로 잠겨 있고 주식도 거래도 잘 안 되면서 누가 사기만 하면 악재가 터져서 주가를 폭락시킬 것이다. 그쵸. 그런 나라에서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서구에서 뭐 장기 투자하면 돈 번다. 그건 미국 이야기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장기 투자라든가 또는 뭐 가치 투자 좋죠. 네. 근데 선별적으로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은 결국 저는 바이더딥 시장이 피바다가 되고 아무도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 시장이 PBR 0.8배, 0.7배까지 내려가는 작년 연말 같은 네.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냥 싸졌을 때. 싸졌을 때 그냥 사서 좀 오르면 적당히 처분하는 아니면 뭐 능력자들은 모멘텀이 강한 네. 세력이 붙은 주식들을 따라가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잔소리할 필요 없다. 시장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시장인데 한국은 그것도 카지노 중에서도 그렇게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카지노기 때문에 왜냐하면 갑자기 이 판에서 누가 돈 버는 걸 보는 순간 셔터를 내려버리거나 전원을 내려버리는 카지노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너무 많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자산을 한국 주식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히 이런 말씀하시면 되게 듣기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딱히 반박이 안 됩니다. 솔직히. 저도 애국자고요. 속이 쓰립니다. 저도 회사를 여기 한국에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세금을 법인세를 내는 사람들처럼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고용이 몇 명인데 그런 저가 봤을 때 왜 프리즘이라는 회사를 세웠는지 아시겠죠? 이게 자산 배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히지 주식에 올인해서 승부 보는 건 그거는 운이 좋은 그리고 세력과 친한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재벌과 어떤 네트워크 있는 분들 네, 아주 그 희소한 사람들이 가능한 이야기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에만 너무 그렇게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글로벌 시장, 뭐 예를 들어서 저평가된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넓게 다양한 시장에서 넓게 그렇게 보고 또 글로벌로
이 산업이 우리나라에 정말 매력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만 보지 말고 그러면 요 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해외 기업도 같이 사는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렇죠. 왜 우리나라가 언제 수급이 CFD 이런 게 터질지를 누가 아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타가 판을 치는 거고요. 우리나라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2달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대한민국 투자 너무 단타 성향이네라고 지적을 하는데 또 그 한켠에서는 오래 갖고 있어봐야 대주주한테 빼앗기니 그렇죠. 그래서 더 개인 투자자들은 더 단타 장기 투자를 못 하는 거고 그렇죠. 단타밖에 못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또 대주주들은 아이 저 단타꾼들 어차피 우리 회사 주인도 안 될 거. 그렇죠. 또 손님이죠. 이렇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네, 그냥 뜨내기 손님이죠. 또 그 우리가 지분율 5% 넘어가면 공시를 하게 되는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5% 지분 공시 제도가 이것도 사실 대주주를 위해서 네, 그럼요. 시작됐던 제도였어요. 맞습니다. 대주주가 방어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뭐 아무튼 우리나라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 최근에 세금도 코스닥 기준 10억인가요? 예, 예, 대주주 그거 하면 양도세 이제 기준. 양도세 기준 하면 이제 개미 큰 손들이 다 이제 지분율 그렇게 안 되는데도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팔고 나가게 되고. 아, 예, 총수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신기한 게 재벌 비판은 그렇게 많은데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 정부 입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예, 여러 금융위에서 가지 좀- 좋은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금융위가 있죠. 또 나름 또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 상법 개정부터 대표적인 하십시오. 그런데. 그 얘기 할까요? 그러면? 아니 상법 개정을 안 근데 해놓고 상법은 금융위가 아니라 저기 법무부 소관이어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그러니까 요거는 같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상법 제 382조의 3을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회사만 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회사에 본인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회장님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근데 그거를 회사만 위하는 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그 지분율에 비례해 그렇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주 가진 주주는 한 주의 표만큼만 그렇죠. 100주 가진 주주는 100주 가진 표만큼만 뭐 30% 가진 주주는 30%만큼 이렇게 대우를 하고 비례적으로 보호하면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해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보세요. 아니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대를 했거든요. 제가 이 이코노미스트 경력 30년이에요. 93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는 지켜보신. YS 때부터 그 네. YS가 금융실명제 할 때, DJ 정부 때 주식시장 개방될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외칠 때, MB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 특례세제 나올 때, 그리고 재벌 개혁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뭐 지금 또 윤석열 정부까지 이 금융위에서 또 수많은 개혁 안들 냈지만 실행된 게 얼마인가.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돈 거둘 생각은 엄청나게 많이 하죠. 2025년인가요? 아무튼 캐피탈 게인 텍스의 자본거래 차익세를 도입하는 계획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금융투자 소득세. 예, 금융투자소득세를 걷겠다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네. 2년 유예한 거죠. 2년. 기재부가 그런 거 포기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세금 거두려고. 예. 그런데 그런 걸 걷겠다고 이야기하면 투자해서 수익이 난 걸 가져가겠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소득이 제대로 걷어지고 있는지 그 수익을 누군가가 야료를 치고 있는 거 아닌지 슈킹하는 거 아닌지를 누군가가 정확하게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규제를 해야 그 세금을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덜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인데 여기서 그런 세금까지 도입한다 그러면 그렇죠. 국내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죠. 먼저 그렇게 해서 또 PBR 0.8배 외환위기 밸류에이션 되면 또 사면 되는데 그거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엄청나게 그 목소리를 냈던 것.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고 미국처럼 선진 금융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 미국까지는 안 그때 바라도. 가서 거더라. 미국 시장까지는 안 바라보요. 미국까지는 아니지만 어디 정부라도 저기 개입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를 합당하게 낼 만큼 건전한 시장이 되면 세금이 아깝지 않은 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또 장기 보유에 따른 맞아요. 과세 유예라든가 아니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는데 주식은 왜 없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건설 생각만 그렇게 열이 올라서 그렇게 그 머리 좋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좀 자본시장을 같이 키울 생각도 해야지. 1974년 강제상장 소치시킨 다음에 주식시장이 올랐냐고요. 근데 저랑 한때 친했던 뭐 이제 기재부 관료분도 그때 이제 정부가 바뀐 다음에 이거 사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부에서 나와서 또 역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저희도 열심히 또 같이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뭐 언젠간 도입됩니다. 이거. 네. 피할 수 없어요. 그 시간 문제죠. 그 사이에 우리 시장 얼마나 또 제 레벨에 올려놓느냐 이게 또 과제고 아까 상법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사실 상법 그 이사회 충실의무 개정도 제가 얼마 전에 거의 또 일부러 또 이야기를 해서 KBS 라디오에 이용우 의원님을 모셨거든요. 그게 이유가 조금은 좀 변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니까 아직은 산을 넘어야 됩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상법 개정 좋은 취지인 것 같다. 법무부도 뭐 잘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적 성향이나 여야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위해서 그래도 과거랑은 조금은 진일보하지 않았을까라는 데 기대를 하는 건데 저 아직 덜 속아서 그런 겁니까? 네, 저는 후퇴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이 한국 자본시장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제 책에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책을 통해서 해서 특히 주식 분야에 대해서는 흑역사가 그러니까 많았다. 우리나라가 그 지난 20년 동안 상장 코스피 200기업의 영업이익이 거의 한 10배 늘었어요. 20조가 200조 가까이 갔다가 네. 이제 좀 다시 반토막 났지만 그러니까 성장 시장이고 네.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하세요. 왜 자꾸 그 개별 종목을 해서 근데 코스피 코스닥 인덱스는 안 되는데 상장 기업 수만 늘어나잖아요. 시가총액만 그러니까 코스피 늘어나고. 200 같은 걸 사라고요. 그 중에서도 네, 그 기업들을 물론 코스피 200개 200 지수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나 엉망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연금에서 패시브 자금을 운용하기도 하고 액티브 자금을 운용하기도 한 매니저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울어지는 운동장이고요. 그 네.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 현재와 같은 구조로 계속 간다면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돈 버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은 아무도 한국 주식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환율이 급등했을 때 그때 싸게 사는. 싸게 사고 그때 수출주를 사는 게 왜냐면 환율이 급등했으니까 이 뒤에 경쟁력이 좋아지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죽을 것 같을 때 용기를 내라라는 건데. 그래서 그때를 위해 달러 투자를 하세요. 항상 한국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부동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부동산은 보답을 해왔어요. 네. 그러니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동의. 재작년처럼 버블을 틀면 안 사면 돼요. 아니 근데 네.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기 위한 그 귀한 시드머니를 왜 한국 주식에 넣냐고요. 자,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오늘은 대한민국 돈의 역사 작가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